명나라 중기, 강남의 심장이라 불리는 소주의 번화함 뒤편,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길은 또 다른 세상을 품고 있었다. 축축한 돌담에는 이끼가 푸르고 좁은 수로에서는 탁학한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곳에서 명월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았다. 16살쯤 되었을까. 다해진 무명옷에 가려진 몸은 가릴팠지만 깊고 총명한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별처럼 반짝였다. 부모를 여윳지 오래 명월은 혼자였다. 그녀의 생존 방식은 관찰이었다. 시장 구석에서 떨어진 동전을 먼저 발견하는 날카로운 눈썰미, 행상들의 표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감각, 그리고 버려진 천조각이라도 기워 쓸 만한 물건으로 만드는 손재주. 그것이 명월이 가진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명월은 시장 어귀에서 떨어진 과일 몇 달을 주워 허기를 달래려다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역 상권을 주름잡는 거상 왕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비단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인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이 불량 비단을 어디서 감히 팔아넘기려 해. 당장 10배로 물어내지 못할까. 불량이라니요? 분명 최상급 항주 비단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왕호 상단의 횡포는 소주 상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그들의 눈밖에 나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었다. 명월은 잠시 망설였다. 끼어들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다. 하지만 여인의 단정하면서도 곤궁해 보이는 얼굴과 수하들의 눈빛에 서린 교활함이 명월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비단 자락을 살펴보는 척했다. 수하 하나가 거칠게 밀쳤지만 명월은 짧은 순간 놓치지 않았다. 비단의 올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인위적으로 끊어져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살짝 긁어낸 듯한 흔적. 이 비단 원래 흠이 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명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누가 일부러 끊어낸 자국 같아요. 수하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명월을 바라보았다. 명월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예전에 비단 가게에서 잠시 허드렛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서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왕호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떴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명월에게 다가왔다. 고맙다 얘야. 내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구나. 나는 예진이라고 한다. 비단 장사를 하고 있지. 저는 명월이라고 해요. 갈 곳이 없다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내 눈썰미와 용기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 밑에서 일을 배워보지 않으련. 예진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을 벗어나 밝은 달빛 아래로 나아갈 기회처럼 느껴졌다. 예진을 따라 나서는 명월의 등 뒤로 소주의 번잡한 시장 소음이 멀어져 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진의 비단 가게 금수방은 소주에서도 제법 알려진 곳이었지만 왕호 상단의 그늘 아래에서는 늘 위태로웠다. 예진은 명월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단순한 허드렛 일부터 시켰다. 하지만 명월은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진이 비단을 감식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유심히 지켜봤고 손님을 대하는 예진의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밤에는 등불 아래서 예진이 구해준 낡은 책으로 글자를 익히고 낮에 본 비단의 종류와 특징을 떠올리며 홀로 복습했다. 명월의 총명함은 금세 드러났다. 그녀는 비단의 종류, 염색 기법, 직조 방식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놀라운 속도로 구별해냈다. 심지어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비단의 품질과 산지를 어림짐작할 정도였다. 예진은 명월의 재능에 감탄하며 본격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비단은 단순히 옷감이 아니란다, 명월아. 그것은 자연의 색이고 장인의 혼이며 시대의 멋이 담긴 그릇이지. 좋은 비단을 알아보는 눈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지혜와 통한다. 예진의 가르침은 명월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명월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관점을 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예진이 새로 들여온 비단 더미를 보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부인, 이 연푸른색 비단은 색이 참 곱지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도 그게 걱정이구나.
항주에서는 유행이라기에 큰맘 먹고 들여왔는데 소주에서는 영 반응이 시원찮으니. 여기에 잔잔하게 금실로 나비나 꽃잎 무늬를 수놓으면 어떨까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멋이 더해져서 규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밤에 한번 시험 삼아 수놓아 보겠습니다. 예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명월의 반짝이는 눈빛을 믿고 허락했다. 그날 밤 명월은 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금실로 작은 나비를 수놓았다. 다음 날 아침 예지는 명월이 내민 비단 조각을 보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연푸른 바탕 위에서 금빛 나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놀랍구나 명월아. 내 손재주와 안목이 이 정도일 줄이야. 금실 나비가 수놓인 비단은 시장에 내놓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금수방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명월은 이제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장부 정리 방식을 고안했으며 까다로운 손님을 능숙하게 응대하며 예진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예진은 명월을 단순한 제자가 아닌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명월 역시 차갑고 낯설었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정과 소속감을 느꼈다. 금수방은 그녀에게 집이자 학교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유턴 15, Total Characters 사탱시 3. 금수방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문을 들은 왕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당연했다. 왕호 상단은 소주 비단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예진처럼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상인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왕호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처음에는 질 나쁜 비단을 금수방에서 산 것처럼 꾸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명월은 직접 손님들을 찾아다니며 진품 비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왕호 측이 제시한 가짜 비단의 허점을 조목조목 밝혀내 소문을 잠재웠다. 그러자 왕호는 이번엔 원료 공급처에 압력을 넣었다. 금수방에 납품하던 생스 상인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비단을 짤 수조차 없게 되겠구나. 예진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명월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진 몰래 밤 시간을 이용해 소주 외곽의 작은 직조 공방들을 수소문했다. 왕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작지만 실력 있는 장인들을 찾아 직접 발품을 팔았다. 처음에는 낯선 소녀의 방문을 경계하던 장인들도 비단에 대한 명월의 해박한 지식과 정중하고 진솔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명월은 그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왕호는 더욱 악랄해졌다. 이번에는 부패한 하급 관리와 결탁하여 금수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트집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명월은 평소 예진의 가르침에 따라 장부를 한치의 오차 없이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오히려 조사 나온 관리들이 명월의 명료한 회계 처리 능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몇 날 며칠을 괴롭혔지만 왕호는 별다른 소득 없이 물러나야 했다.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명월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신진 관리 심호였다. 그는 중앙에서 파견된 젊고 이상주의적인 감찰관으로 소주의 상업 질서와 관리들의 기강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와 있었다. 그는 시장 시찰 중 우연히 금수방에 들렀다가 명월이 능숙하게 상거래를 처리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 여인의 몸으로 참으로 당차고 지혜롭소. 금수방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그 중심에 그대 같은 인물이 있을 줄은 몰랐소. 심호의 눈빛에는 순수한 감탄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명월은 처음에는 관리를 경계했지만 그의 청렴하고 소탈한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심호는 명월에게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실의 지혜와 강인함을 보았고 명월은 심호에게서 자신이 막연하게 꿈꾸던 정의와 이상을 보았다. 두 사람은 간간히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호는 명월에게 조정의 이야기와 학문의 세계를 들려주었고 명월은 심호에게 시장 상인들의 고충과 비단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호는 금수방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왕호의 뿌리 깊은 영향력과
관료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명월에게 왕후와 관련된 정보나 관리들의 동향을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것으로 도움을 대신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왕호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왕호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번의 방해 공작이 명월의 지혜와 예진의 뚝심 앞에 번번이 좌절되자 그는 더 이상 금수방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예진과 명호를 한 번에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범죄의 덫이었다. 왕후는 오랫동안 뒷거래를 해온 부패한 세관 관리와 짜고 금수방이 대규모 밀수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상단을 통해 몰래 들여온 금지된 사치품 일부를 마치 금수방의 창고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 증인까지 매수했다. 치밀하게 조작된 장부와 증언은 얼핏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해맑은 햇살이 소주 거리를 비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수방에는 서리빨 같은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가게를 수색하고 예진과 명월을 밀수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이럴 수는 없소. 우리는 결백하오. 예진은 절규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다. 왕후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담당 관리는 이미 금수방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조작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상황은 금수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예진은 절망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모 역시 안타까움과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명월과 예진의 결백을 믿었지만 공식적인 절차와 조작된 증거 앞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개입하면 왕후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명월 낭자의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소. 시모는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명월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오기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예진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부인,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왕후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명월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의심하고 기록해왔던 왕호의 비리들, 예진에게 들었던 왕호의 과거 거래 방식, 시모가 전해주었던 정보 조각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왕호를 무너뜨릴 반격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명월은 결심했다.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감옥은 아니었지만 금수방은 관아의 감시 아래 연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바깥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쉽지 않았다. 예진은 절망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지만 명월은 오히려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억을 더듬고 예진에게 왕호의 과거 행적과 거래 습관에 대해 샅샅이 물었다. 왕 영감은 늘 이중 장부를 썼지. 겉으로는 깨끗한 장부를 보여주지만 진짜 거래 내역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을 게야. 그리고 그는 유독 자신의 필체에 자부심이 강했어.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쓰거나 아주 믿는 수하에게만 맡겼지. 예진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중요한 단서였다. 명월은 시모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냈다. 왕후와 결탁한 세관 관리의 이름과 그가 자주 드나드는 기루, 그리고 왕후 상단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 등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적었다. 시모는 위험을 감수하고 답장을 보내왔다. 그가 합법적인 경로로 파악한 정보였다. 왕후가 최근 막대한 자금을 어딘가로 빼돌린 정황, 그리고 며칠 뒤 소주 관아에서 대규모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감사 및 포상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명월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왕호의 탐욕과 자만심을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예진에게 부탁하여 왕호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거래 장부 몇 페이지를 만들었다. 내용은 실제 금수방의 거래 내역이었지만 몇몇 중요한 숫자와 거래처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고 왕호가 쓸 법한 은밀한 기호들을 삽입했다. 마치 왕호가 금수방과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따로 작성한 비밀 저자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계획. 명월은 그동안 예진을 통해 알게 된 왕호에게 불만을 품고 있지만 힘이 없어 숨죽이고 있던 작은 상인 몇몇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들에게는 왕호의 몰락이 곧 자신들의 살 길이기도 했다. 명월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왕호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목숨을 건 부탁이었고 그들 역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관아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호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뿐이었다. 명월은 초조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새벽달처럼 차갑고 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진은 그런 명월의 모습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명월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명월아,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렴. 이 늙은이는 내 뒤에 서 있겠다. 시모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월을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감사 당일의 절차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왕호 측의 동태를 파악하여 명월에게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금수방의 미래는 이제 며칠 뒤 열릴 단 하루의 행사에 달려 있었다. 소주의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드디어 관아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소주의 내로라 하는 상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상인들 사이로 초췌하지만 단정한 모습의 예진과 명월도 관아 관리의 감시 아래 참석했다. 왕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수방의 밀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의 위세를 만천하에 과시할 작정이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우수 상인에 대한 포상이 끝나고 관아의 감찰 보고가 이어졌다. 왕호와 결칸 관리가 나서서 금수방의 밀수 혐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자 장내는 술렁거렸다. 예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명월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왕호는 비웃음을 머금고 명월을 바라보았다. 저 어린 계집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차분했다. 지금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왕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명월은 왕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왕대인, 어찌 그리 노하십니까? 혹시 이 장부가 두려우신 겁니까? 명월은 품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진과 함께 만든 가짜 비밀 장부였다. 이것은 왕대인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비밀 장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금수방과의 실제 거래 내역과 함께 차마 밝힐 수 없는 다른 거래들도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이 부분, 작년 동지에 거래한 서역 상단의 물품 대금. 액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런 장부를 만든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명월이 제시한 필체는 분명 자신의 것과 흡사했고 언급된 거래 내용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부분과 교묘하게 얽혀 있었다.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수많은 눈앞에서 섣불리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내년이 위조한 것이렸다. 위조라니요? 그럼 대인의 진짜 비밀 장부와 대조해보면 알겠지요. 설마 하니 평생 쌓아오신 명성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장부를 숨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명월의 말은 왕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때 약속된 신호처럼 뒤쪽에 앉아있던 작은 상인 하나가 벌떡 일어섰다. 맞습니다. 왕대인은 오래전부터 이중 장부를 써왔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왕대인의 강압에 못 이겨 불법적인 거래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왕후에게 핍박받았던 다른 상인 두어 명이 용기를 내어 왕후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왕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와 결탁했던 관리들의 얼굴도 잿빛이 되었다. 이때 시모가 나섰다. 모두 정숙하시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즉시 왕후 대인의 상단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하는 바이오. 진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오. 시모의 단호한 명령에 관아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후는 마지막 발악처럼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명월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예진을 바라보았다. 예진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다. 왕후 상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명월이 제시했던 가짜 비밀장부가 오히려 진짜 비밀장부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왕후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어설프게 진짜 장부의 일부를 내놓았다가 오히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수년간의 탈세, 밀수, 뇌물 공여 등 온갖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셈이었다. 왕후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투옥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파직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소주 상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을 억압했던 거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환호했다. 그 중심에 이름 없는 소녀 명월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이름은 소주 거리에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금수방은 모든 누명을 벗고 다시 문을 열었다. 위기를 극복한 후 금수방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특히 명월이 디자인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비단은 소주를 넘어 강남 일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예진은 더 이상 명월을 제자나 조수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수방의 정식 동업자이자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주인으로 명월을 공표했다. 내 덕분에 금수방이 다시 살아났고 더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이곳은 너와 나의 것이다, 명월아. 예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명월은 마침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안정과 자신감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생존을 걱정하는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따뜻한 집수방과 어머니 같은 예진이 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시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왕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더욱 커졌다. 시모는 명월의 지혜와 현실적인 판단력에 감탄했고 명월은 시모의 변함없는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에 의지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소주의 아름다운 졸정원을 나란히 거닐고 있었다. 맘개한 모란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호수 위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명월 낭자, 나는 곧 임기가 끝나 중앙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소.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곳 소주에 그리고 낭자 곁에 두고 가고 싶소. 명월은 말없이 시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와 함께 가주시겠소. 물론 낭자의 삶과 금수방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오. 다만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먼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오. 명월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시모의 손을 잡았다. 저 역시 심대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은 함께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서로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 신분이나 환경의 차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명월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예진과 함께 금수방의 이익 일부를 떼어 작은 기금을 만들었다. 소주 뒷골목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어린 소녀들에게 비단 짝이나 자수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란다, 명월아. 예진은 명월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명월은 또한 소주상인 조합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성 상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합리한 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이들도 있었지만 금수방의 성공과 명월의 뛰어난 능력은 그들의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점차 여성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해 갔다. 시몬은 중앙으로 돌아간 후에도 명월과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 그는 조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때로는 명월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명월의 현실적인 지혜는 이상주의적인 시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더욱 단단하게 이어졌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명월은 이제 20살을 훌쩍 넘긴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예진과 함께 금수방을 강남 최고의 비단 상점으로 키워냈고 그녀가 디자인한 명월 비단은 황실에 진상될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고아소녀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단의 여왕, 지혜로운 상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명월에게 가장 큰 기쁨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명월은 금수방 앞에서 서성이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몇 년 전 자신이 뒷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어린 소녀였다. 이제는 제법 자라서 어엿한 숙녀 티가 났다. 여기서 무얼 하느냐? 명월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명월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품에 서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서툴지만 정성껏 수가 놓인 주머니였다. 명월 언니 덕분에 저도 이제 비단 짜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언니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명월은 소녀가 내민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주머니에 수놓인 것은 어설픈 모양의 밝은 달이었다. 명월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참으로 곱구나. 내 솜씨가 이젠 나보다 낫겠는걸? 소녀는 수줍게 웃었다. 명월은 소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둡고 힘겨웠던 시절,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예진의 손길을 떠올렸다.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밤 명월은 금수방 누각에 올라 소주 운하 위로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둠이 아닌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 명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소주의 밤은 깊어갔고 명월의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명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영향력을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명나라는 외구의 침입과 북방 민족의 위협으로 국방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시모를 통해 이러한 국가적 고민을 알게 된 명월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비단 상인으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각 지역의 특산물과 경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비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명월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조사한 끝에 하나의 방안을 떠올렸다. 그것은 군량미 조달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당시 군량미는 각 지역에서 세금으로 징수하여 중앙으로 운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리들의 농간과 비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군량이 소실되거나 낭비되고 있었다. 명월은 시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군량을 대체하거나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나 건어물을 활용하고 산간 지역에선 약초나 목재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물품들을 효율적인 교역망을 통해 필요한 군량미나 군수품으로 교환하면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중간 착복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명월의 주장이었다. 또한 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시몬은 명월의 제안에 감탄했다. 상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이 제안을 조정에 보고했고 처음에는 많은 대신들이 계집의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반대했지만